바람은 그대에게로, 별은 오늘 밤 속삭이며 나에게 잠드나이다. 그리하여 함께 깃드소서. 그대 오늘 밤 나에게 깃드소서. 그리하여 바람도 별도 속삭이며 함께 잠드나이다.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배고픈 당신의 감성을 위한 맛있는 닭고기 스프. 안녕하세요.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제임스 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개후까지 여유 잡다가 열흘을 넘겨버렸다는 이 엄청난 비극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앞에 하는 멘트 배고픈 당신의 감성을, 이거는 안 까먹고 이렇게 대사를 안 보고도 딱 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계속 웃음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열흘을 놀진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또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거 또 뭘 쓰긴 썼는데 이거를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하튼 세 번째 순서가 됐어요. 이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팟빵에다 이걸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방송을. 사실 팟캐스트 어떤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네들의 어떤 생리를 잘 몰라요. 제가 듣기는 해봤지만 뭐 다른 플랫폼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는 분께서 팟빵에 올리면 된다라고 해서 그냥 저는 팟빵에만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씩 찾아와서 이렇게 봐요. 또 혹시 뭐 댓글 달렸나? 근데 댓글이 11개나 달렸고요. 놀라운 건 구독자 수가 80명이 넘었다는 거. 대박. 이게 다른 분들하고 이게 뭐 감히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원래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랑 뭘 비교하지 않아요. 간지 떨어지게 나만의 마이웨이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견눈질 하면서 봐요.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 다들 똑같은 것 같아. 봤는데 다른 이렇게 만화나 이런 관련 팟캐스트랑 비교해봐도 2개 업데이트 한 것 치곤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수 와. 지금 제가 기분 좋은 게 전달되시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들을 보니까요. 뭐 좋아요, 고마워요, 뭐 깍 이런 거 되게 좋고요. 서론이 너무 길어요. 이런 솔직한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저도 막 헛소리를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줄이려고 뭔가 이렇게 콘티 비슷하게 해서 탁탁탁탁 단어들을 연결해 놨어요. 이것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쨌든 지적들이 한 2-3개 있었습니다. 간단히 하고 본론을 길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지적을 비밀 보장 재밌다라는 아이디의 유저님과 할로76, 이분 76년생이신가봐요.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점프트리 A 플러스를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네츠라는 분께서는 아주 그냥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수능 2세대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도 76년생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현역으로 대학을 들어가셨으면 95학번, 재수를 하셨으면 96학번 정도 되셨겠네요. 너무 반갑고요.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또 그 올리워터라는 분은 김지윤님 만화도 기대해 본다고 하시네요. 김지윤님 만화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꼭 제가 소개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알죠. 자, 정말 많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녹음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수도 없이 많은 작가님들의 작품을 다 언급할 수 있을런지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1, 2화를 통해서 그 전설의 레전드라는 타이틀로 점프트리 A+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나 그런 전설적인 옛날 작품을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에겐 좀 안타깝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옛날 작품이 아닙니다. 최근에 연재를 시작해서 이제 1년 된 따끈따끈한 신작은 아닌가? 하여튼 연재작 중에서 지금 단행본이 3권, 이제 곧 4권째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작품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서비스에서 유료 결제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그 90년대에 엄청난 서사가 있었던 대작 만화를 그리워하는 올드 팬들에게는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꼭 소개해야겠다라는 그 의무감, 사명감, 어떤 그 콜링을 느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작품, 오지혜 작가님의 푸른 유리입니다. 오지혜 작가님은 사실 저도 그 작년 초쯤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는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너와 너 사이라는 그 웹툰 작품을 알려주셔서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푸른 유리를 연재하기 전에 알긴 알았죠, 제가. 근데 사실 뭐 제가 웹툰을 보진 않았고 저는 책으로 봤어요. 단행본 책을 보고 그 다음 웹툰을 다시 봤어요. 근데 이분이 파이팅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예사 그림도 아니었고 보통 센스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성실하다는 걸 제가 느꼈죠. 스크롤 연재를 하시면서 그걸 다시 페이지 뷰로 편집을 해서 단행본으로 냈으니까 몰라요. 그거는 딴 사람이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단행본으로 저는 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게 데뷔작이거든요. 너와 너 사이라는 작품이 단편을 제외한다면 정식 데뷔작인데, 이 데뷔작이 2013년 12월에 네이버 웹툰에 처음 업데이트돼서 약 6개월 정도 연재를 해서 단행본 2권 분량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바로 푸른 유리가 윙크에서, 서울문화사회 윙크에서 디지털 연재가 됐고 2015년 4월 달에 단행본 1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단행본이 3권이 나왔고요. 아마 조만간 4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6월, 늦어도 7월 전에는 단행본 4권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되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성실하다고 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좀 펑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2013년 12월에 데뷔하신 분 치고는 좀
살짝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 작가님의 소개를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단편도 몇 편 없고요. 그 단편들도 다 윙크에 디지털 연재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대작가가 되면 그 디지털 연재분들이 아마 한 권으로 묶여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웹툰은 사실 저는 단행본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웹툰에 유료 서비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쉽게 그냥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독특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처음에 살짝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뭐지 하면서 그때 놓으면 안 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공짜로 좋은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푸른 유리, 이게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작가님의 인생 작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 그냥 오지의 푸른 유리 포탈에 검색을 하시면요, 디스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들 저랑 똑같은 얘기합니다. 난리 났다고 얘기하고 뭐 그냥 하이 레벨의 그런 평점들과 그냥 극찬을 넘어서 경배와 찬양 수준의 작품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젊은 유저들보다는 저처럼 나이든 아이씨 이상하다 올드 팬들에게는 향수와 더불어서 예전에 봤던 그 대작들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특히 어떤 작품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다른 분들도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불의 검 그리고 바람의 나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20몇 년 전에 댕기가 위대한 잡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불의 검과 바람의 나라가 한 잡지에 같이 나왔는데요. 그 만화가요, 그 이후로 그런 류의 만화를 비스무리하게 흉내낼 수는 있었어도 따라잡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몇 년의 그 공백을 깨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지혜 작가님의 푸른 유리가 불의 검을 이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이 멘트를 때리면서 전율이 돋아요. 이 작품 푸른 유리는요,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다룹니다.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다른 이 유저들, 언니들은 사실 그것들 뭐라고 해야 되죠? 고대사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해드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 자식 방송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네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혜린 작가님의 불의 검과 김진 작가님의 바람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고대사, 그리고 불의 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선사시대 상고사를 다루고 있죠. 기원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바람의 나라는 기원 시절, 그러니까 2000년쯤의 전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요, 고대사와 그 이전의 상고 시절의 그 역사 기록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지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몇 권 없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중국의 역사서와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분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국과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가 많이 쫄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쫄립니다. 중국 기록들은
그거보단 굉장히 상세하거든요.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뭐 이런 그 나라는 참 그런 건 부럽습니다. 여하튼 이 브레검이나 바람의 나라 같은 만화들이 몇 개 없는 사료를 가지고 그 살을 입힌 굉장히 노력의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몇 개 없는 사료들을 찾기 위해서 또 찾아서 그 막 맞춰지지 않는 퍼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뭐가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내 이야기가 그 퍼즐, 보이지 않는 퍼즐 안에서 상상했을 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르겠고 작가님의 그 어떤 고민이 저는 전해졌어요. 그런 괴로움의 그 흔적들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 그 인물, 사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국의 신화, 고대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나 만화는 무조건 보는 편이에요. 브레검 바람의 나라도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봤던 이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끌려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지만 선사시대, 상고사, 고대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정말 많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은 몇 개 남지 않은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서로 의견이 대립하거든요. 중국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 또 우리나라 학자들끼리도 그렇게 싸워요. 미친놈들이 주류 사학자들이 사실 사대주의 내지는 친일사관에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푸른 유리의 배경이 되는 낙랑국이 한나라의 그 한사군에 있는 낙랑국이 아니라 낙랑군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낙랑공주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라 사람이에요. 한나라 사람. 한나라 그러니까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그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낙랑군을 중국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독립국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낙랑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낙랑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낙랑국이 저는 우리나라의 독립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보고 또 인터넷도 뒤져본 결과 낙랑국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대 왕국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 고대사의 선사시대와 고대사, 상고사에 걸쳐 있는 그 기원쯤에, 그러니까 2000년쯤에 있었던, 실존했던 최소 100년 이상, 200년 가까이, 200년 이상 존재했었던 우리나라의 독립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넓게 잡으면은 남쪽으로는 서울 가까이까지, 북쪽으로는 평양 이북까지, 그렇게 고구려와 그 밑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정말로 비중 있게 존재했었던, 임팩트 있던 독립국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한나라의 그 끈앞풀 같은 그런 존재로
있었던 그 행정구역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감시하기 위해서 한나라가 보낸.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우리나라 민족들 굉장히 그 시절에는 여러 가지 부족 국가들이 많이 있던 시절인데 한나라 거기 뭐하러 있지? 되게 피 터지는 곳인데 지들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왜 거기 한나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낙랑국은 우리나라의 독립국이었다라는 생각을 거의 굳히게 됐고요. 재밌는 사실이 오지혜 작가님은 낙랑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도 약간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랑 쌤쌤이다. 이거 사실 그 만화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은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금까지 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집단들이 친일파의 그런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제가 무슨 그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 있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프라이드가 느껴질 만한 그런 사료들은 다 제껴두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낙랑국에 대한 물론 중국 사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 사기에는 분명히 낙랑국 그리고 낙랑국에는 그 태우가 아닌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말하고 있어요. 최리라고 해서 최씨 낙랑국이라고들 이야기하곤 하죠. 여하튼 자 이런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세계관은 낙랑국은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다. 더 분명하게는 작가님이 시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중간에 낙랑공주가 남자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인 미루에게 자기 시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시조가 누구냐면 단군입니다. 가슴 찡한 부분이었어요. 저 그거 읽으면서 모르는 분들이야 뭐 이게 관심 없는 분들이야 이게 낙랑군인지 국인지 뭐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마이너거든요. 메이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메이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왜 굳이 중국의 역사에 막 기대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김진 작가님의 바람의 나라는 푸른 유리하고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유리 이 만화의 여주인공 원탑 여주인공인 솔 도레미파 솔의 솔입니다. 솔이가 바로 그 바람의 나라의 대무신앙의 아들 호동과의 비극적 로맨스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다 그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는 아시죠?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평강공주 걔네 이야기는 해피엔딩이고 이 낙랑공주 얘네 이야기는 그 비극입니다. 왜냐면 둘 다 죽어 나중에. 처음에는 낙랑공주가 죽고 그 다음에는 호동왕자가 죽고. 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뭐랄까 비극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낙랑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그 사기에도 나와 있는데 최리예요. 이름이 외자입니다. 최리. 그래서 여기 만화로 따지면 이제 낙랑공주 이름은 최솔이겠죠. 이름이 이쁘다. 최리가 어느 날 그 옥저에서
옥조는 이제 낙랑 근처에 있는 어떤 부족 국가 같은 그런 거예요. 옥조에서 호동을 만나요. 호동은 또 이제 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최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최리가 호동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얘는 보통 놈이 아니다. 너는 필시 대무 신앙의 아들, 북국 신앙의 아들인 대박인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딸이랑 같이 이제 그쪽 나라 고구려, 그러니까 고구려의 허락 없이 그냥 지들끼리 결혼을 시켜. 그래서 호동이 자기 나라에 갑니다. 일단은 낙랑 공주하고 사랑을 한다고 해야 되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나라에 가는데 이제 자기 나라에서는 압력이 들어오겠죠. 야, 너 낙랑 공주한테 시켜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적이 오면은 울리는 자명고하고 뿔피리를 아작을 내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낙랑을 점령해서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호동이 그 말을 따르고 낙랑을 꼬셔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정말 정식으로 예를 갖춰서 우리나라의 비로 맞이하겠다. 이 낙랑은 지고지순한 호동을 향한 사랑으로 자명고를 찢죠. 그걸 또 이제 사인을 보내요. 왕자님, 저 드디어 북을 찢었어요. 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찬스다. 찬스는 기회다 하고 고구려 애들이 몰래 와서 성문 앞까지 왔는데 이게 장명고가 정말 안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넋놓고 있다가 당합니다. 그래서 왕인 최리가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이 낙랑 공주 지 딸인 걸 알고 딸을 죽여요. 이게 내용이죠. 나중에 호동 왕자는 뭐 괴로워했겠지 하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 새엄마는 아니구나. 원비. 이 호동은 차비의 아들입니다. 원비의 아들이 늦게 태어나요. 그래서 원비가 차비의 아들인 호동이 태자가 될까 싶어서 모함을 하고 그 모함에 빠진 호동은 효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는 어찌 보면 뭐 가문과 로맨스의 컨셉으로 본다면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을 닮았네요.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만화에서 나오는 푸른 유리의 소를 보면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그냥 작가님 이거 쌩까고 그냥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대는 날 미워하진 않지만 원망하는 건 느껴져. 하지만 잘 알고 있지 않나? 산에 사는 늑대를 보시오. 녀석은 배가 고파 사냥을 하고 살기 위해 다른 짐승을 죽이지. 나도 다를 게 없소이다. 죽음은 나를 안심시키고 독을 피운 여인의 품은 내 유일한 도피처가 된다오. 나도 살기 위해 사냥을 하는 것이야. 방금 전에 딱 들어도 이 새끼는 악역이다라는 느낌의 나레이션은 이 만화에 등장하는 아주 그냥 개씨발놈 진짜 이 만화를 보다 보면요, 이런 새끼가 있으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2명이 나오는데요. 낙랑국의 최후의 왕인 최리에게는 4명의 왕자가 있다라는 설정입니다. 첫 번째 1왕자는 최타라고 해서 딱 봐도 장남 같아. 얘가 딱 왕이 될 그런 간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남자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이남은 최치.
생마입니다. 이 새끼는 아주 그냥 쳐죽일 새끼고요. 그 삼남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만화에서는 악역이지만 비중 있고 캐릭터가 있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나쁜 놈인데 사연이 있는 나쁜 놈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아마 나중에 한 4권 5권쯤 가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상처 같은 게 드러나면서 아 이랬구나 뭐 이런 어떤 동정을 받아도 너는 용서가 안 돼 이 개새끼. 아무튼 그 삼남인 최금 그리고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남인 최원이라고 있습니다. 최금은 이남인 최치와 함께 아주 몹쓸 짓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걸? 소리에게 언니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 4명의 남자 아들과 함께 소리 태어나기 전에 외부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수양따 입양된 그 동생인 거죠. 얘네들한테는 동생이고 소리에겐 언니가 란이라는 최란 이름 아무튼 최란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를 이 최치하고 최금이 그 성적으로 유린을 해요. 최금은 아닌가? 아니야 맞아요. 아무튼 나쁜 새끼들인데 그래서 이 이병헌이 언니는 마음고생을 하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시절의 언니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공주들은 공주들이 보통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의 균형을 위해서 거의 팔려가다시피 하잖아요. 이 시절에 낭낭국의 동맹국은 말괄족입니다. 얘네들은 파이팅 있는 그 민족이죠. 기마 민족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한테 시집을 보내. 여기에 이제 삼남인가 사남한테 말갈족의 그 왕자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앞불싸 이 라니가 이미 그 낭낭국의 그 2번째 아들인 최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집 가자마자 쫓겨나요. 소박을 받고 다시 들어옵니다. 얼마나 억울해. 가슴 아프고 통탄할 노릇이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와서 또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삼남인 최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약재상 걸씨의 아들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정을 통했습니다. 뭐 이렇게 거짓 자백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남자하고 결혼시켜주겠다. 왜냐하면 둘이 좀 친했거든. 약간 살짝의 로맨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약재상 걸씨의 집안을 멸족을 시킵니다. 전략적으로 그 집안이 그 얘네 이 왕족에게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회는 찬스다 하고 한 방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란 언니는 미쳐버리죠. 아무튼 이 최금이라는 놈은 3번째 아들이잖아요. 야망이 있습니다. 차기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사실 역사적으로 낭낭은 그 전에 망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최금이라는 캐릭터가 분명히 어떤 비중을 가지고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이 만화의 초반 이야기예요. 까마귀가 그 연출하는 불운한 기운이 감도는 그 어떤 낭낭의 궁궐에서 주인공 솔은 낭낭의 공주
10살짜리 공주.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언니가 벌을 받고 있는 걸 보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받고 와가지고 벌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남자아내 집안은 멸족을 당하고 이 언니는 반 미치죠. 그런데 이제 이 멸족을 당한 집안에 생존자가 하나 있었어요. 청아라는 이 언니도 이제 여자예요. 여자 아이가 소리랑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고요. 여하튼 뭐 이 언니 나중에 또 삼각관계를 또 이루게 되는데요. 너무 불쌍해. 청아가 너무 불쌍해. 그리하여 자기의 불운한 신세와 자기로 인해 한 집안이 멸족하는 걸 보고 결국은 그 부담감을 견딜 수 없었던 란 언니는 자살합니다. 언니의 자살에 그 소리는 쇼킹해요. 뭐 이제 자기가 기댈 데가 없는 거야. 이때 불현듯 나타나는 점쟁이, 장례사, 그 타레라는 언니가 나옵니다. 아예 타레라는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대는 아름답고 강하다 라고 말하면서 막 뽐뿌를 줘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좌절에 빠져있는 시무룩한 소리에게 궁 밖에 나가면 너에게 펼쳐져 있는 미래가 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궁 밖으로 나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운명의 남자인 미루를 만나요. 미루는 그 노예야. 노예인데 저기 이제 북쪽에서 온 노예입니다. 얘가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 쪽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볼 수 있을까 말까 백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기선 반백이라고도 나오는데 인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하얘. 그리고 머리도 하얘. 얘가 거의 뭐 반 죽었어요. 이미 노예 상태로 비실비실거리고 있는데 보면서 이제 뭔가 얘한테 운명적인 어떤 인연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얘 공주니까 근데 공주의 신분을 숨기고 유모하고 같이 막 그 노예상한테 얘기를 해요. 나 얘를 살려야겠다. 그러니까는 뭐 뭔데 네가 얘를 데려가려고 하냐 막 이렇게 실강이를 벌이다가 두둥 동시에 등장하는 진짜 남주 자말타. 이름이 자말타입니다. 말갈족의 지금 그 행동대원쯤 되는 친구예요. 이 자말타의 도움으로 미루가 그 노예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낭낭공주는 미루를 몰래 키웁니다. 공주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말타는 한족 출신의 그 지금은 이제 말갈족에 귀속되어 있는 그 남자 주인공입니다. 외모는 엑소의 카이. 터프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얘 또 특징이 있어요. 오드아이예요. 오드아이 아십니까? 그 한쪽 눈이 푸른색입니다. 제목인 푸른 유리하고 어떤 그 일맥하는 뭔가가 코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 자말타는 말갈족의 왕자인 마룬찬타와 함께 그 일행으로 현재 그 낭낭국에 입국해 있는 상태였어요. 이 마룬찬타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얘도 왕이 되고 싶어. 말갈족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앤데 서열이 9위야.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이 안 만나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낭낭 왕이 안 만나 주려고 해서 대신 그 삼남인 그
빌어먹을 새끼인 최금이 대신 왕 대신 이 마룬 찬타를 왕자의 자격으로 만나는데 밀약을 합니다. 둘이. 그러니까 마룬 찬타가 얘기를 해요. 나한테 니네 아버지 만나게 해주면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삼남이 딱 얘기를 하죠. 내 소원이 뭔데? 왕의 아들이 소원이 뭐겠어? 왕이 되는 거지. 딱 얘기를 하면서 둘이 이제 코드가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내 형을 죽여다오. 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낭난 공주의 언니였던 란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 임신을 시켰던 두 번째 아들인 최치는 개죽음을 당합니다. 이 개죽음을 당하는 과정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남자 주인공 자말타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마룬 찬타가 얘기를 하죠. 자말타한테. 자, 네가 낭난국의 차남을 죽여다오.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 차남이 그러니까 얘가 생마니까 네가 여장을 해라. 여장을 했는데 개 이뻐. 짱 이쁩니다. 그래서 이 자말타에게 홀딱 넘어가. 최금이. 그래서 걔를 침실로 부르고 침실에 들어간 그 자말타는 바로 얘를 죽여버리죠. 그렇게 1권이 끝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눈이 빨개요. 잠 못 주무시는 거예요? 궁 안팎으로 공주님 소식이 들려요. 성인식 하시는 거 축하드려요. 저 그래서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직 더 예쁘게 다듬진 못했지만 빌어먹을 캐릭터인 낭낭의 삼왕자 최금의 대사와 함께 1권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읊어드린 대사는 비중 있는 남자 주인공이죠. 조연에서 주연 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루의 대사예요. 이 미루는 낭낭 공주가 다 죽어가는 걸 살려서 숨겨서 키운 자기 새끼 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미루가 공주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지고지순, 순정과 그 사랑과 애정과 충성을 다 바쳐서 오직 공주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남자의 그 모습 캐릭터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아마 이런 나쁜 남자 좋아하기 때문에 언니들은 이런 남자 별로 안 좋아하겠다. 그런데 이 또 만화에서 이걸 보면요 그냥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냥. 자, 그 2권 내용을 제가 3권 내용은 얘기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3권은 직접 사서 물론 1권 2권도 직접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디지털 서비스 유료긴 하지만 충분히 그 값을 합니다. 자, 2권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1권에서 그 씨발 개새끼인 두 번째 왕자가 자말타에게 여장을 한 자말타에게 침실에서 개죽음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권은 그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 번째 왕자, 자기 형을 죽이라고 이제 사주한 아주 더 나쁜 놈인 그 최금에게 몰래 키워온 미루를 들켜요. 그리고
이 나쁜 놈이 소리한테 미루를 걸고 잔인한 게임을 해요. 미루를 어딘가 숨겨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기 전에 어서 찾아내보렴. 미친놈, 소름 돋는 새끼입니다 이게 아주. 그러면서 미루를 어디 숨겨버리고 또 이거를 비운의 언니인 청아가 봐요. 미루가 어디로 갔는지. 소리가 이제 비 오는 날에 미친 듯이 미루를 찾습니다. 자기는 이제 삶의 이유가 얘밖에 없어.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고 뭐 믿을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곱게 키워온, 한 몇 달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반 죽은 애를 갖다가 이쁘게 잘 키워서 엑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 빌어먹을 오빠가 지 형도 죽여, 지 언니 자살하게 하고 어디 가문 멸족시키더니만 이제는 자기한테 하나밖에 안 남은 이 엑소를, 백현을 어디다 숨겨버려. 그러니까 얘 소리도 이제 미치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에 막 미친 듯이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때 마침 자말타가 둘째 형을 죽였잖아요. 죽이면서 이 도망치는데 발각이 돼요. 그래서 막 쫓겨다니는 거야. 이 둘이 마주쳐요. 이 공주가 미루를 찾던 공주와 둘째 왕자를 죽이고 도망치던, 여장을 한 채 도망치던 그 자말타가 만나요. 근데 위기에 빠진 자말타가 이 공주를 인질로 해서 겨우 탈출을 해요.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뭔가 이제 인연을 그 표시를 하는 거죠. 기막힌 서로 간의 어떤 인연을. 이 공주는 자말타를 어떻게 보면 살려준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소리 때문에 첩자를 놓쳤다고 이 낭낭 공주는 그 후에 개 엿가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죽지는 않아요. 얘 10살짜리를 죽일 수는 없지. 그리고 이제 소리보다 더 불쌍한 건 미루야. 미루는 엑소로 이제 이쁘게 자르다가 갑자기 어여쁜 주인에게서 떨어져가지고 어디 거지 같은 곳에서 개 맞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다시 또 노예가 돼요. 죽지는 않는데 청아하고 같은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섹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맞아요. 이 오빠가 미루를 어디 대장간 같은 데 맡겨놓고 막 노예로 써먹어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게 자라다가 막 맞으니까 청아가 가서 위로를 합니다. 청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죽음 당한 약재상 걸씨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이 청아가 미루가 만신창이가 된 미루에게 마음껏 울어.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직 우리 목소리는 하늘에 닿지 않을 거야 라고 딱 말해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청아는 사실상 이 엑소 백현에게 애정을 품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이 미루는 버림받은 노예가 된 거고, 자기는 잘 나가는 집안에 살다가 갑자기 그 역적이 돼가지고 멸족당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가정의 생존자죠. 집안의 마지막 생존자. 근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야. 이 둘이 청아는 어쨌든 이제 백현에게 애정 비스무리한 걸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를 위해서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6년 후,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들이 나이가 10대 후반이 된 거죠. 이 시기에 낭낭국의 부와 어떤 사람들의 인기가 장남인 최타가 아닌 삼남인 최금에게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리는 16, 17 어엿한 고딩 이제 막 도시락 2개를 싸들고 야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세상의 공주가 꽃단장을 하고 화류계 정말 꽃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게 뭐 지 의지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미친 개새끼 오빠인 그 삼남 최금의 그 조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오빠는 자기 동생을 이용해서 왕이 될 생각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불쌍하죠. 소리는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근데 얘의 가장 큰 낙은 뭐냐면 그 대장간에 그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미루와의 짧은 어떤 미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6년이 지났는데 같이 살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주인데 얘는 사실 공주가 아니야.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오빠는 그 미루를 어디 대장간의 노예로 보내버려가지고 공주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기대지 못하게 만든 거지. 이 공주를 자기의 철저한 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인형으로 삼기 위해서 이 공주가 아무데도 기대지 못하게 만들려고 미루를 죽이진 않대 그냥 어디 저 대장간 가서 노예로 열심히 살아라 그지같이 살아라 이렇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리는 그런 미루가 가끔씩 일하다가 끝나고 와서 만나주는 걸 유일한 낙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키운 엑소다라고. 얘가 겁나 잘생겨졌습니다. 자말타보다 더 멋있어. 카이보다 백현이 더 잘생겼잖아요. 아닌가? 자, 이 낭낭공주가 미루에게 느끼는 감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연민보다는 강한 것 같고 연애보다는 못한 것 같고 우정보다는 강한 것 같고 모성애보다는 약한 것 같고 하여튼 묘한 감정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집착을 해요. 중요한 거는 얘밖에 자기의 컨트롤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애정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미루는 극 중에서 말을 잘 못하는 캐릭터예요. 목을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뻐끔거리는 연출을 해요. 그러면 그 입 모양을 보고 얘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뭐 개불쌍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막 연민의 정 같은 게 느껴지는 해꽃남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막 계속 막 미루한테 너 왜 자주 안 와? 이러면서 막 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엑소 꽃미남 엑소 백현이 등짝이 걸레가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루가 그 대장간으로 그 왕자 때문에 팔려가서 버려져서 거기서 노예로 사는데 이 노예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어딨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근데 이 공주가 보고 싶어 하니까 매일 몰래 가서 공주를 만나요. 그리고 만나고 돌아오면 주인이 패는 거야. 등을 막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여쁜 숙녀가 된 청아가 등장해서 약을 발라줘요. 왠지 청아는 6년 동안 그 생활을 한 거야. 등에다 약을 발라주는 그 역할을 맡은 거죠. 뭔가 이제 이 그 둘의 희한한 감정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걸레 같은 엑소 백현의 등짝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정말 이 너무나도 처절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삶을 백현의 아니 미루의 등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청아는 그저 생존자의 역할에 멈추지 않고요. 자기의 가족을 모두 몰살한 삼남인 그 최금에 역시 또 성적 놀이개로 전락을 해요. 기가 막히죠. 이 어떻게 작가님이 강심장이야.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여자의 일생을 암울하게 그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아가 백현의 등짝에 다 기대요. 그 공주하고의 묘한 삼각 구도를 잃어가는 거죠. 아, 너무 불쌍해. 청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또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또 페이지가 등장하죠. 이건 진짜 직접 봐야 돼요. 제가 어떻게 뭐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무슨 짓을 해도 이런 연출은 그 전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그 성인식을 하게 돼요. 뭐라고 하죠? 그 16살, 7살 되니까 이제 월경을 한다고 하나요? 그 월경을 해서 뭐 그걸 하면 성인식을 하나 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기 전에 악몽을 꿔요. 악몽 속에서 이 미루가 피범벅으로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봤던 그 피골이 상접한 그 반죽음 상태의 피범벅까지 이제 더해서 나타나서 등장을 해서 굉장히 놀래요. 그런데 이제 그 놀란 모습이 다 채 가시지 않는데 미루가 축하한다면서 찾아와요. 또 이제 집에 가면 겁나 맞겠지. 근데 이 공주는 이 쪼다 같은 애는 또 그걸 또 몰라.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직접 만든 동대문표 액세서리를 하나 들고 와서 이걸 딱 줘요. 주면서 공주님 축하해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리가 막 하산을 해요. 내가 그때 왜 널 구했을까? 구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미루가 깜짝 놀랍니다.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여하튼 그 미루가 이제 막 매달려요. 축하하러 왔다가 이 소리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왜 널 구해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지 막 얘를 구해서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는 잘못했다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달리니까 악몽이 막 연상이 되는 거야, 이 공주가. 그래서 얘를 막 뿌리쳐요. 근데 이 백현이 엑소 백현이는 잘생기면서도 또 착해. 계속 감사하고 죄송하대. 에휴.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얘기를 하죠. 나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곧 팔려갈 신세다. 공주들은 원래 다 정략 결혼의 희생자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런 약속을 했나 봐요. 맨날 오겠다고 하면서도 오지도 않고, 네가 뭘 내 곁에 있겠다고 지랄이냐 막 이러면서 아주 이 기집애가 사항파악 못하는 개념 없는 고딩이에요. 근데 또 이 공주는 얘밖에 없거든. 근데 미루는 못 오지. 맨날 올 수가 없어. 왜냐면 채찍으로 맞는데 주인한테. 이런 서로 간에 간극이 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이 공주의 대사가 또 기가 막힙니다. 매일 기다렸잖아. 언제 올지 모르는 널 매일 이곳에서 기다렸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또 예술이죠.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언니들의 최후 멘트. 됐어. 이제 다 필요 없어. 읽다가 욕 나올 뻔했습니다.
또 뭐 당연히 다음 장면에서는 백현이 주인의 등짝 스매시로 걸레가 됩니다. 청아는 담담해요. 이제는 그냥 약 발라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야, 너는 노비고 걔는 공주고 정신 차려라. 여기서도 또 이제 또 눈물이 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얘가 막 뻗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도 희미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6년 전 공주가 한 약속. 나중에 내 터전이 생기면 함께 지내야 돼. 라는 공주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려요. 이 미루가. 나도 울었어. 아, 이 불쌍한 남자의 일생. 등짝에 걸레가 되면서도 공주를 위해서 한 몸 바쳐. 예, 어쨌든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잠시 딱 덮고 작가님께 충성을 바치는 노예가 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연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가슴이 저미는 이런 그 로맨스를 내가 또 최근에 본 적이 없어. 아, 한숨이 계속 나옵니다. 그 너무 아련하다고 해야 되나? 심파극 같은 이런 그 순정 만화를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80년대 90년대 돋는 이런 내용. 특히 이런 역할이 남자니까 막 감정이입이 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미루가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줄거리를 이렇게 막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알아들을래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공주를 만나러 가고 또 맞고 이런 얘기가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공주가 미루를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미루를 탈출시키려고 하고요. 또 미루는 이 나쁜 새끼 오빠가 미루를 간접 겁탈이라고 해야 되나? 한나라 귀족한테 팔아넘겨요. 이 새끼 도른놈 같아요. 지 친동생을 갖다가 지 왕되고 돈 벌려고 아주 개념이 없습니다. 미루 같은 지고지순한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이 최금 같은 개쓰레기 같은 놈도 나오기 때문에 이 만화 아주 그냥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또 자말타가 끼어들어요. 6년 만에 나타난 자말타가 겁탈을 당하려고 하는 공주를 구하고 공주는 또 미루를 살려달라고 미루가 너무 불쌍하다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거든요. 미루가 맨날 등짝 스매싱을 당하면서 자기를 보러 왔던 걸 알게 돼. 그러면서 그 모습을 청아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신 때문에 미루가 맨날 피떡이 된다.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쇼킹해가지고 아, 나 때문이구나 하면서 이 미루하고 청아를 자만타한테 맡깁니다. 맡기면서 얘네 둘을 안전한 데 보내주세요. 이 기가 막혀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였는데 미루가 자기보다 그 미루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청아한테 맡깁니다. 청아는 잘 됐다 생각하겠지. 왜냐면 지가 좋아하는 남자였으니까. 그렇게 둘이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말타가 마지막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Let's go out together. 같이 갑시다. 그래요. 이런 이 골 때리는 인연이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얘네가 다 낭낭을 탈출하는. 이게 호동 왕자와 낭낭 공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단행본 1권과 2권의 내용이고요.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3권까지 발행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다 봤죠. 3권 내용까지 말하기에는 이 방송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재미있어요. 제가 사실 찐따 같아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었는데 정말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방송을 3번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잡혔습니다. 이게 JTA의 이은혜 작가님과 푸른 유리의 오지혜 작가님께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작품을 먼저 소개를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제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죄책감에 시달리진 않겠지만 여하튼 제가 노하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5번 정도까지만 하면 진짜 제가 6화부터는 기똥차게 재밌게 할 수 있다 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결정적으로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 자말타가 대사가 별로 멋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레이션 같은 걸 좀 간지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없어. 이 만화는 그 재밌긴 하거든요. 겁나 재밌는데 지문 같은 건 멋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의검스러운 어떤 그런 전개라든지 그런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는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인의 대사, 특히 남자 대사는 멋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따로 읽을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불의검처럼 신파와 그 민족적 한의 정서, 정해진 어떤 그 운명의 족쇄를 풀려는 강인한 의지, 뭐랄까 연약한 소녀에게 너무도 가혹한 운명 같은 게 어떤 소재로 깔리죠. 하지만 신의 섭리는 신비합니다. 아름답고 강하다라는 그 대사가 있어요. 당신은 아름답고 강합니다. 이게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이 만화에서는 굉장히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권에서는 이제 기다림의 미학 같은 것들이 나와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블로그에는 뚜렷하게 적어놨는데요. 작가님의 그 영혼에 빙의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와 너 사이라는 데뷔작을 마감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무슨 작품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주제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무조건 뭐 재미있는 걸 해야지. 당연하죠. 재미있는 걸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만화가 왜 불의 검과 비교되는 듯한 이 만화가 왜 2015년, 16년 지금 시대에 다시 튀어나왔을까? 보면 굉장히 옛날스럽거든요. 당연히 옛날이 주제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전개 키를 잡고 있는 점쟁이, 장내 지도사 1급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 타레가 말하는 강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왜 나온 것인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사는 세상이 누구나 다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에겐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막 요즘에 뭐 남성이 어쨌네, 여성이 어쨌네, 뭐 서로 싸우고 뭐 그런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요, 남자보다 여자가 살기 더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언니들이 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강하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캐릭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아름답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만화를 통해서, 캐릭터를 통해서. 행복하라고요. 아름다우니까. 당당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단순하고 고리타분한 센텐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옛날 만화를 기획하면서 이런 단순한 텍스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으로 나와요. 이 낭낭공주가. 그런데 얘 신분이 뭡니까? 공주죠. 너는 연약하지만 공주야.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만화가.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불의 검의 아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라고요. 또 그런 삶을 살아왔던 모진 이 민족의 여자들, 어머니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만화를 통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연약한 그 언니들이 강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사실을,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 아내 낭낭국의 공주라는 걸 이 만화를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득이 됐나? 생존하십시오. 하지만 생존하는 것 이상의 행복을 누리십시오. 당신은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야지 참 멋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 무조건 읽으십시오. 디지털로 읽으시든 책을 사서 보시든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그 만화 인생에 굉장히 쇼킹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며 강추합니다. 읽고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으면 저를 고소하세요. 뭐 고소한다고 내가 고소당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걸 읽고 공감을 못하거나, 여자가 만약에 이 언니들이 이걸 읽고 공감을 못하거나 가슴이 저리지 않으면 최소 사이보그 내지는 알파고 그런 수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작화입니다. 작화. 그림. 초 A 클래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그 88년도에 김진 작가님의 만화로 순정만화를 처음 입문했고요. 당시에 정확하게 일본 만화도 같이 봤어요. 87년도에 제가 처음 일본 만화를 봤고 우리나라 만화와의 그 작화의 그 갭을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그림은 스토리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은 웹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림의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림의 디테일은 떨어지고 그 휘황찬란하게 컬러로 슉슉슉 다 이렇게 해먹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는 하여튼간 그림 이상한 거는 좀 싫어요. 근데 오지혜 작가님 그림 오지게 잘 그리십니다. 너와 너 사이 볼 때도 야 이거 뭐 비율이나 느낌이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칼라를 버리고 흑백을 입으니까 역시나 그런 작가님들 꽤 있습니다. 지금 웹툰에서 칼라 한다고 아주 난리치면서 자기 실력 발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과감하게 그냥 컬러
때려치웠으면 좋겠어요. 컬러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볼 사람 다 봐요. 저는 이 그 푸른 유리를 보면서 그림 때문에 뭐 넘겼다 폈다 몇 번을 합니다. 책 뚫어질 것 같아. 제가 인정하는 정말 그림 끝내주는 지금 연재 중인 작품들 좀 떠올려 보면요. 밤선비 1등이죠. 밤선비는 뭐 최고죠, 최고. 그리고 파티에 연재 중인 제가 또 완전 애정하는 2015년 저에게 최고의 만화였죠. 물고기의 밤. 그리고 역시 또 이제 물고기의 밤과 더불어 작화로 짝 먹는 역시 파티에 연재 중인 하루꾼.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외전이 끝났던 윙크의 하백의 신부. 그리고 이슈에서는 제가 이기아 작가님의 지독하게 끌어안고 지독하게 키스하고를 너무 좋아해요. 그림이 그냥 대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푸른 유리가 지금 언급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연재 중인 모든 만화들과 동급 또는 감히 동급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를 망라하고 다 멋있어. 정말로 이거는요. 그리고 그 순정 만화적인 어떤 과장법이 살짝 죽어 있고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좀 있기 때문에 대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누가 봐도 상관없어요. 정말 이거는 그림 끝내준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작화로 그냥 짝 먹는 만화인데 이게 또 재밌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지의 작가 수호대를 만들어서 이분이 휴재를 하지 않게 그런데 보니까 휴재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로 그림 때문에 책을 꼭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디지털을 연재를 보는 게 좋겠지만 나중에 꼭 책도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앞면에 컬러 그 보너스 페이지가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책 종이도 애장판질의 그 화이트지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질도 좋고 이쁩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으나 너무나도 길어져 버린 저의 그 만화 리뷰 또 이렇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 소녀 순정을 그리다라고 부천에서 만화박물관에서 그 기획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7월까지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순정 만화의 계보 역사를 쫙 훑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6월 6일 날 신일숙 작가님과 김진 작가님이 그 사인회를 하신다는 그 첩보를 입수하고 그날 찾아가려고 합니다. 미리 가고 싶긴 해요. 근데 이왕이면 만나 뵙고 사인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려고 그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꼭 한번 찾아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연이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저의 길고 지루하고 버벅대고 어리버리하고 가끔은 쌍욕이 나오는 점잖지 못했던 그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제임스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